모든 심장질환자의 종착역인 심부전증. 이번 영상에서는 암보다 치명적인 예후를 지닌 심부전증을 정복하기 위한 인류의 도전적인 치료의 변천사와 미래의 치료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65세 미만인 어떤 분이 병원에서 무슨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런데 과거 프레이밍엄 심장 연구 통계를 찾아보니까 진단 후 8년 이내에 남성의 80% 그리고 여성의 70%가 사망한다고 나와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보통 그 정도 수치라면 당연히 아주 치명적인 말기암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죠. 맞아요. 게다가 일반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무려 14년이나 단축된다는 미국 데이터까지 본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암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이 분석의 주제는 바로 심부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심부전을 그냥 나이가 들어서 심장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상태 정도로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처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무시무시한 통계가 보여주듯이 심부전은 모든 심장질환의 종착역이자 가장 예후가 나쁜 질병 중 하나입니다. 암보다 치명적인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심부전이라는 질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치명적인지, 그리고 3,500년 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이 병을 현대과학이 어떻게 재정의하고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추적할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가장 충격적이었던 데이터부터 먼저 이야기해보죠. 아까 수명이 단축된다는 통계도 무서웠지만 이 질환은 환자가 사망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더라고요. 일반인보다 급사 확률이 엄청 높다면서요? 네, 그 부분이 심부전이 가진 가장 잔혹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심부전 환자는 일반 인구에 비해서 돌연 심장사, 그러니까 급사할 확률이 무려 6배에서 9배나 높습니다. 와, 6배에서 9배요? 단순히 심장이 서서히, 천천히 멈추는 게 아닌가 보네요. 아닙니다. 심부전으로 인해 심장 펌프 기능이 크게 손상되고 근육이 약해지거나 반대로 막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 심장 내부의 구조가 완전히 뒤틀려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미세한 전기 신호 체계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로 치면 엔진 내부의 배선이 완전히 엉켜버려서 막 합선이 일어나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합선의 결과로 특히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서는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 같은 악성 부종맥이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피를 짜내는 대신에 미친 듯이 파르르 떨기만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혈액을 뿜어내질 못하니까 심박출량이 순식간에 제로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급사를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죠. 정말 무섭네요. 그런데 제가 이번 횟수와 수명의 상관관계를 다룬 데이터를 보고도 깜짝 놀랐거든요. 심부전이 악화되어서 단 한 번이라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3배나 치솟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입원 환자 10명 중 1명은 퇴원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첫 심부전 입원 후 1년 사망률이 30%, 5년 사망률은 50%에 달하죠. 단 한 번의 입원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뉴욕 심장학회, 우리가 보통 NYHA 클래스라고 부르는 중증도 기준이 있는데요. 클래스 3단계만 돼도 5년 생존율이 20에서 30%로 급감하고요. 가장 중증인 클래스 4단계 환자들은 1년 사망률이 64%, 평균 기대 여명이 고작 1년에서 2년에 불과합니다. 6개월 내에 여러 번 재입원하면 6개월 미만으로 단축돼서 호스피스 대상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쯤 되면 무슨 현대인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맵고 짠 서구화된 식습관이 만들어낸 최악의 현대병 아닌가 싶은데 역사 기록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병과 싸워왔습니다. 무려 3,500년 전, 그 이집트 18왕조의 고위 관리였던 네빌이라는 사람의 미라를 발굴해서 폐 조직을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심부전으로 인한 심각한 폐부종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와, 3,500년 전 미라에서요? 네, 기원전 2600년경 중국의 의학서인 황제내경이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들에서도 숨이 몹시 차고 온몸이 퉁퉁 붓는 증상이 아주 상세히 묘사되어 있죠. 여기서 정말 궁금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고대 의사들도 환자의 몸이 막 붓고 숨을 헐떡이는 걸 봤을 텐데 엑스레이도 없고 심초음파도 없던 그 시절에는 이 병을 도대체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했나요?
과거의 의학은 심장이라는 엔진 내부가 근본적으로 망가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그러니까 다리가 붓고 폐에 물이 차는 부종이라는 그 결과에만 집착했죠. 아, 단순히 몸에 물이 차는 병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군요. 네. 그래서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병을 신장-심장 모델, 즉 심장과 신장이 연결된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철저히 배관공의 시각으로 접근한 겁니다. 몸에 물이 차오르니까 신장이 소변을 제대로 못 빼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뇨제를 써서 물을 빼내는 데만 몰두했어요. 원인은 심장인데 엉뚱하게 신장만 쥐어짜고 있었던 셈이네요. 그럼 언제부터 심장이 문제라는 걸 제대로 깨닫고 치료하기 시작한 건가요? 그게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르러서야 의학계가 혈액학적 모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합니다. 이때부터 의사들은 배관공에서 전기공 내지는 기계공으로 변신합니다. 심장을 우리 몸에 피를 돌게 하는 단순한 기계 펌프로 인식한 거죠. 펌프요? 그럼 펌프 힘이 약해졌으니까 힘을 기르는 약을 썼겠네요? 정확합니다. 심부전 환자는 심장 수축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심장을 강제로 더 세게 뛰게 만드는 강심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수축력을 끌어올려서 피를 억지로 밀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 논리라면 뭔가 좀 이상한데요? 심장이 이미 고장나서 약해진 상태인데 거기에 억지로 강심제를 투여해서 펌프질을 시킨다고요? 이건 비유하자면 너무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액절인 말에게 무거운 짐을 실어놓고 계속 달리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심장이 그 채찍질을 버티지 못하고 더 빨리 망가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의학계가 저지른 가장 뼈아픈 실수도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강심제를 투여한 직후에 심장이 막 힘차게 뛰고 펌프 기능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니까 치료가 성공하고 있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졌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 채찍질은 심장세포에 남아있던 마지막 에너지원까지 완전히 고갈시켜버렸죠.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증상은 좋아 보였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사망률을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맙소사 치료를 하려다 오히려 환자의 급사를 앞당긴 셈이군요. 그렇다면 그 치명적인 실패 이후에 의학계는 어떻게 방향을 틀었습니까? 의학계는 심부전이 단순한 펌프의 고장이나 배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아우르는 화학적이고 호르몬적인 교란 상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의 신경호르몬 및 대사 모델입니다. 신경호르몬 모델이요? 심장이 고장난 것과 호르몬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심장의 펌프질이 약해져서 온몸으로 가는 혈류량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의 뇌와 신장은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어딘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비상사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피가 안 오니까 출혈이 심하다고 오해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인체의 생존 본능을 켭니다. 교감신경계를 미친 듯이 활성화시켜서 아드레날린을 쏟아내고요. 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는 아주 복잡한 호르몬 시스템을 가동해서 혈관을 꽉 조이고 몸의 수분을 가둬둡니다. 당장 혈압을 억지로 높여서 살아남으려는 방어기제죠. 산에서 호랑이한테 쫓기거나 진짜 출혈이 심할 때는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겠지만 이미 엔진이 고장난 심부전 환자에게는 최악의 반응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고장난 펌프는 그 좁아진 혈관을 상대로 더 억지로 피를 밀어내야 하고 아드레날린의 폭격 속에서 쉴 새 없이 뛰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근육세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두꺼워지다가 결국 아주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섬유화라고 부르죠. 즉, 심부전은 단순히 심장이 멈추는 병이 아니라 인체의 잘못된 방어 시스템이 심장을 스스로 파괴하는 과정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원인을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되니까 진단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죠. 예전처럼 겉으로 붓는 것만 보지는 않았겠네요. 물론입니다. 과거에는 폐에 물이 차는 소리를 청진기로 듣는 게 고작이었지만 1950년대에 심초음파가 발명되면서 실시간으로 심장이 뛰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혈액검사, 즉 바이오마커의 발견이었어요. 바이오마커라면 특정 수치를 혈액에서 찾는 거군요. 네, 심장 근육이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막 팽창할 때 세포들이 일종의 살려달라며 뿜어내는 화학물질을 발견한 겁니다. 나트륨 이뉴펩타이드, 보통 BNP 또는 엔티프로비엔P라고 부르는 물질이죠.
피 한 방울만 딱 뽑아보면 심장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아닌지 수치로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옛날에는 응급실에 숨을 헐떡이며 온 환자가 천식 같은 폐질환 때문인지 아니면 심장 때문인지 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 수치 하나로 즉각 심부전을 잡아냅니다. 최근에는 심장 자기공명 영상장치 CMR을 이용해서 심근 섬유화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요. 훌륭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원인을 화학적 교란으로 파악했다면 약물 치료도 환자한테 채찍질을 하던 것에서 멈추고 호르몬을 다스리는 방향으로 바뀌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의학은 심부전을 진단할 때 좌심실이 피를 한 번에 얼마나 뿜어내는지, 즉 박출률을 기준으로 환자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세 가지요? 네, 40% 이하로 뚝 떨어진 수축 기능 저하 심부전, 우리가 HF-REF라고 부르고요. 41에서 49% 사이의 경도 감소 심부전, 그리고 50% 이상으로 수치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심장 근육이 너무 뻣뻣해져서 피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으로 나눕니다. 이 분류에 따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약물들이 등장했죠. 그게 어떤 약물들인가요? 아까 그 호르몬 폭격을 막아주는 방어막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1990년대 대규모 임상 연구들을 통해 혁명적인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솔브드 연구를 통해 에널라프릴 같은 에이스 억제제가 사망률을 16% 감소시켰고요. 랄레스 연구에서는 스피로노락튼 같은 MRA 약물이 중증 환자 사망 위험을 30%나 낮췄습니다. 혈관을 조이는 나쁜 호르몬들을 차단한 거죠. 와, 사망 위험이 30%나 줄어들다니 대단하네요. 더 놀라운 건 베타 차단제의 도입이었습니다. 메리트 HF 같은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증명됐는데요. 과거에는 심장이 약하니까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드는 약은 절대 금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느리게 뛰면 안 그래도 피가 안 도는데 더 안 들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약으로 아드레날린의 폭격을 싹 막아주고 심장에게 쉴 시간을 주었더니 심장이 스스로 에너지를 비축하고 생존율이 극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아, 지친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대신에 시원한 그늘에서 쉬게 해주면서 회복을 도운 거군요. 그런데 제가 최신 2022년 대한심부전학회 진료지침 같은 자료들을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SGLT2 억제제라는 약물인데요. 이거 원래 소변으로 당분을 배출하게 만드는 당뇨약 아닙니까? 심장이 고장난 환자한테 도대체 왜 당뇨약을 클래스 1 핵심 권고 약물로 처방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최근 10년간 심장학계를 가장 놀라게 한 대발견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면서 이뇨작용을 좀 도와서 심장 부담을 줄여준다고만 생각했어요. 네, 소변으로 물이 빠지니까요. 그런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 약이 심장세포 자체의 에너지 대사 방식을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완전히 바꿔주고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싹 가라앉힌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잠시만요. 당분만 빼내는 게 아니라 세포의 연료 효율 자체를 높여버린다고요? 네. 게다가 심부전 환자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심장이 뻣뻣해지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들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심장 혼자 망가진 게 아니었어요.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전신 대사 질환들이 몸 곳곳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혈관들을 서서히 병들게 만든 거였죠. 아, 그러니까 심부전은 더 이상 심장이라는 고독한 장기 하나만의 병이 아니라 전신의 호르몬과 대사, 염증이 막 얽히고 설킨 전신 네트워크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 SGLT2 억제제는 신체 전반의 시스템 붕괴를 복합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없는 심부전 환자에게도 지금은 가장 필수적인 약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이 외에도 파라다임 HF, 파라곤 HF 연구를 통해 적응증을 넓힌 아르니 같은 약제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악화된 환자를 위한 먹는 약인 베리시구앗, 그 빅토리아 임상에서 확인된 약이죠. 그리고 철겹피피 동관된 환자한테 어펌 HF나 아이언맨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정맥 주사용 고용량 철분제까지 표준 치료로 들어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엔진의 부하를 덜어주는 것을 넘어서 녹슨 파이프에 윤활유를 바르고 세포 단위의 화학 공장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수준까지 진화한 셈입니다. 훌륭합니다. 약물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정작 현실의 데이터를 보면 조금 한숨이 나옵니다.
한국 역학자료만 봐도요.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2002년에 0.77%였던 유병률이 2020년에 2.58%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3.0명에서 15.6명으로 무려 5배 넘게 급증했고요. 아무리 기적 같은 약이 있어도 결국 환자가 일상에서 무언가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 아닐까요? 그 지점이 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최첨단 약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환자가 스스로 방어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료 지침에서는 생활양식 개선책을 약물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면서 일간, 주간, 월간, 연간 계획표까지 제시하고 있죠. 오, 구체적인 시간 단위의 계획표가 있나요? 당장 오늘부터 환자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 일간 계획표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일간 계획표의 1순위는 바로 매일 체중을 재는 겁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 다녀오신 직후에 체중계에 올라가야 해요. 그리고 약물을 제 시간에 복용하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기둥이 나트륨 제한인데 하루 소금 섭취량을 2g에서 3g 이하로 철저히 줄이는 식단 관리를 매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의 입장이라면 짠 음식 피하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매일 체중을 재라는 건 좀 의아하거든요. 다이어트 목적은 아닐 텐데 하루 만에 막 1kg이 찌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생리학적으로 하루 만에 지방이 1kg 늘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살이 찐 게 아니라 몸 안에 수분이 1리터나 갇혀버렸다는 뜻이에요. 아까 심장이 약해지면 신장이 패닉에 빠져서 물과 나트륨을 안 내보낸다고 했죠? 아, 그 호르몬 교란 때문에요? 네. 체중계 숫자가 갑자기 1, 2kg 훅 올라갔다는 건 약물로 간신히 누르고 있던 그 패닉 시스템이 다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서 폐와 장기 속으로 물이 막 차오르고 있다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응급실 실려가기 직전이라는 뜻이죠. 아,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신부전 감별 검사였군요. 숨이 차오르기 전에 미리 병원에 가서 이뇨제나 약을 조절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고요.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럼 주간과 월간 계획표는 어떻습니까? 운동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그럼요. 주간 계획표에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유지하셔야 하고요. 명상 같은 스트레스 완화요법도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음주나 흡연, 커피는요? 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 완전한 금연이 필수고요. 알코올도 심장 근육에 직접적인 독성을 띠기 때문에 철저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커피의 경우는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섭취는 신부전 발생이나 악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허용되지만 카페인이 과도한 에너지 음료 같은 건 피하셔야 해요. 이런 습관들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는 거죠. 그렇군요. 월간이나 연간으로는 병원 방문 일정이 주를 이루겠네요. 맞습니다. 월간으로는 약이 떨어지지 않게 처방전을 챙기고 증상 변화를 기록해두는 것, 연간으로는 심초음파를 매년 찍어 박출률 변화를 체크하고요. 특히 매년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백신을 맞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감염이 신부전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흔한 원인이거든요. 정말 철저한 관리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렇게 일상을 완벽히 통제하고 현대의학의 모든 약물을 다 동원해도 결국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망가지는 말기 단계는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약물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말기 상태가 되면 결국 심장의 기능을 기계가 100% 대신해야 합니다. 기계라면 어떤 것들이 있죠? 급성 악화 시에는 흥의 에크모라고 부르는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를 쓰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예 가슴을 열고 심장에 펌프를 직접 꽂아 넣는 삽입형 좌심실 보조 장치, 소위 엘바드라고 불리는 기계를 달아야 하죠. 물론 궁극적인 해결책은 다른 사람의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최신 치료 전략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가장 전율을 느꼈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물도 기계도 심장 이식도 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이 임상 3상에 진입했더군요. 프랑스의 셀프로테라라는 기업의 줄기세포 치료제 이야기인데 이건 도대체 어떤 기술입니까? 그건 정말 미래 재생의학의 진정한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죠. 심근경색을 크게 앓고 나서 심장 근육이 확 죽어버려 신부전에 빠진 환자들이 주요 타겟인데요. 이 기술의 핵심은
외부 물질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채취한 특정 줄기세포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세포요? 네, 프로테라사이트라는 기술인데 환자 피에서 CD34 양성이라는 특정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대량으로 증폭시킵니다. 그런 다음 특수한 심내막 카테터를 이용해 흉터가 생겨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장 근육 주변에 직접 이 세포들을 찔러 넣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부분은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신경 호르몬 차단제나 당뇨약 같은 것들은 결국 남아있는 심장이 덜 힘들게 도와주거나 망가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일종의 지연 전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줄기세포 기술은 죽어버린 근육 조직 자체를 재생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혈관까지 뻗어나가게, 즉 재혈관화를 만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가 관리의 영역에서 복원과 재생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남의 심장이나 기계가 아니라 또 면역 억제제 같은 독한 약을 쓸 필요도 없이 환자 자신의 세포가 죽은 조직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심장의 펌프력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와, 이건 정말 꿈의 기술 같네요. 그동안 줄기세포 치료가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공정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번번이 상용화에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제조 과정까지 자동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 의학계의 이목을 엄청나게 집중시키고 있죠. 망가진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거나 억지로 달래면서 타는 게 아니라 엔진 스스로 새 부품을 만들어내서 다시 젊어지게 하는 셈이군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나온 이 긴 여정을 크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심부전은 단순히 펌프에 기름이 떨어져서 멈추는 물리적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혈액이 부족하다고 착각한 뇌와 신장이 패닉에 빠져서 호르몬을 쏟아내고 그 결과 심장 스스로가 딱딱한 흉터로 변해버리는 파괴적인 전신 화학 교란 현상이었죠. 그렇습니다. 3,500년 전 숨을 헐떡이며 몸이 붓던 고대 이집트 네비리의 미라에서 시작된 인류의 투쟁이 이제는 신체의 호르몬을 차단하고 에너지 대사를 바꾸기 위해 당뇨약을 교차 적용하며 심지어 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세포로 심장을 다시 재생시키는 기적의 시대에 당도했습니다. 정말 눈부신 발전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첨단 의학의 성과를 내 몸에 온전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체중계에 오르고 소금기를 멀리하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방어선이 기동처럼 버텨줘야 한다는 사실도 절대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